하늘이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손님이 별로 없는 한적한 시간이었죠. 하늘이는 테이블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외모의 남성이었죠. 민구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늘이는 별다른 의심 없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민구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하늘이도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는 몰랐죠. 이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불순한지를 말입니다. 민구는 하늘이가 움직일 때마다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707특임단 여동생을 불법 촬영하다가 참교육당하는 김민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벽 5시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다른 사람들이 아직 꿈속에서 헤매고 있을 시간에 서인숙은 이미 일어나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며 인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평범한 30대 직장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조용한 여자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특임단의 대테러 요원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인숙은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서며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파트 단지도 고요했죠. 그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평범한 흰색 소형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며 인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낮에는 강남의 한 무역회사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위장 근무를 합니다. 동료들은 인숙을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으로만 알고 있죠.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며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회식 자리에서는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술잔을 기울입니다. 그 누구도 인숙이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걸 모르죠.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인숙은 다른 직장인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나누며 헤어지는 동료들을 보며 인숙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들에게는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낼 평범한 저녁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국가를 위한 또 다른 임무가 시작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숙은 동생 하늘이가 일하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아담한 카페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늘이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언니, 오늘 일찍 왔네. 하늘이는 26살로 인숙보다 8살 어린 동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인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인숙은 카운터에 기대며 하늘이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늘이는 늘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그 순수한 미소를 보고 있으면 인숙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언니는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맨날 바쁘시더라고요. 하늘이가 커피를 내밀며 궁금해했습니다. 인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그냥 회사 일이야. 별거 아닌 일이고. 그런데 하늘아,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내가 군인인지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 군인? 언니가? 하늘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인숙은 재빨리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아니야, 농담이야. 내가 군인처럼 보여?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인숙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동생에게는 평범한 언니로만 기억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거짓말이 필요한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인숙은 부대로 출근했습니다. 민간인 옷을 벗고 검은색 전투복으로 갈아입으며 인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대테러 요원 서인숙이었습니다. 작전 브리핑실에서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임무는 테러 조직의 국내 잠입 경로 차단입니다. 적들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죠. 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임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낮에 카페에서 동생과 함께 웃던 그 따뜻한 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인숙은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적을 위해선 무자비해야 한다. 가족을 위해선 더더욱. 하지만 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의 이 두 가지 신념이 하나로 합쳐질 날이 올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녀는 국가를 위해 훈련받은 모든 기술을 오직 가족을 위해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하늘이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손님이 별로 없는 한적한 시간이었죠. 하늘이는 테이블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외모의 남성이었죠. 민구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늘이는 별다른 의심 없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민구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하늘이도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는 몰랐죠. 이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불순한지를 말입니다. 민구는 하늘이가 움직일 때마다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구는 같은 시간에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하늘이는 단골 손님이 생긴 것 같아서 기뻤어요.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날씨 이야기나 커피 이야기도 했죠. 하지만 민구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가 높은 선반의 컵을 정리하려고 발끝으로 서 있을 때였습니다. 민구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하늘이의 뒷모습을 촬영했어요. 치마가 살짝 올라간 모습까지 놓치지 않고 찍었습니다. 하늘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일주일 정도 지난 후 하늘이는 퇴근을 위해 앞치마를 벗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가서 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취업 준비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던 하늘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가 보낸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하늘아, 이거 너 아니야?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인데. 하늘이는 친구가 보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악의적인 댓글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 카페 알바생 뒷모습 예쁘지 않냐? 다리 라인 좋네. 어느 카페야? 실물 보고 싶다. 댓글들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불쾌해졌습니다. 하늘이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언제 찍힌 거지? 하늘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 끔찍한 건 그 사진들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는 거였죠. 하늘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여줬죠. 얼굴이 나온 것도 아니고 공개된 장소에서 찍힌 거라서요. 몰래 카메라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경찰관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하늘이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올라간 거고요. 알겠습니다만 촬영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일단 접수는 해두겠습니다. 경찰관의 말투에서 하늘이는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하늘이는 더욱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날 저녁 인숙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하늘이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하늘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인숙은 동생의 모습을 보고 즉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늘이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언니, 나 몰래카메라 당했어. 카페에서 일하는데 누군가가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 댓글들도 너무 더러워서 나 너무 더럽혀진 기분이야.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동생을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하지만 인숙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했어? 응. 했는데 제대로 해줄 것 같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소중한 동생을 이런 식으로 해친 놈이 있다는 게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인숙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부대에서 받은 수많은 작전 브리핑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적을 추적하고 제압하는 방법들,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들. 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걸 말이죠. 707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지식을 동원해서라도 동생을 괴롭힌 놈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인숙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국가를 위해 훈련받은 요원이 이번에는 가족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늘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어젯밤 많이 울어서 그런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인숙은 동생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겠어. 인숙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몇 개의 번호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모두 707특임단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사이버전 부대의 김중사에게 걸었습니다. 김중사, 나야. 인숙이. 개인적으로 부탁할 게 있는데 시간 있어? 무슨 일이세요? 몰래카메라 사건인데 민간인 대상이야.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도움이 필요해. 김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피해자가 누구신데요? 내 동생이야. 그 한마디에 김중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두 번째 전화는 보안 감식반의 박상사에게 걸었어요. 박상사님, 인숙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무슨 일인가?
인숙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박상사는 즉시 이해했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인숙 씨, 필요한 장비 있으면 언제든 말해. 비공식적으로 지원해 줄게. 마지막으로 심리정보팀의 이소령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소령님, 인숙입니다. 프로파일링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몰래카메라 가해자 추적이요. 동생이 피해를 당했거든요. 이소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 일이. 자료만 있으면 범인 유형 분석해 줄 수 있어. 언제든 연락해. 점심시간, 인숙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하늘이와 만났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언니,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댓글들 봤는데 너무 힘들어. 하늘아, 그런 거 보지 마. 그리고 카페는 당분간 쉬는 게 어때? 그래도 알바는 해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 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인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언니의 표정을 보고 조금 안도했어요. 언니만큼 믿을 만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언니는 정말 어떤 일에 가끔 너무 든든해 보여. 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들 혼내주는 일이야. 그날 오후 인숙은 조퇴를 하고 하늘이가 일하던 카페로 향했습니다.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늘이한테 미안한 일이네요. 카페 사장은 흔쾌히 협조해 주었습니다. 인숙은 지난 일주일간의 영상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하늘이를 몰래 촬영하는 남자의 모습을 말이죠. 이 사람이네요. 인숙은 민구의 얼굴을 화면에서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김중사에게 전송했어요. 얼굴 인식으로 신원 확인 가능해? 네, 바로 돌려보겠습니다. 1시간 후 김중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최민구 32세 무직. 주소는 서울 관악구이고요. 그런데 인숙 씨, 이 사람 전과가 있네요. 어떤 전과? 몰래카메라 관련으로 벌금형 받은 적이 있어요.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주소 정확히 알려줘.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숙 씨, 혹시 직접 뭔가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야. 경찰에 제보할 거야. 하지만 인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했어요. 저녁 늦게 인숙은 동료들과 은밀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부대 근처의 작은 술집에서 만났죠. 이 작전은 완전히 비공식적인 거야.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돼. 김중사, 박상사, 이소령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숙 씨 동생을 건드린 놈이면 우리 적이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단 이자의 모든 신상 정보를 파악해야 해. 온라인 활동, 생활 패턴, 교우 관계. 모든 걸 다. 이소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프로파일링 결과를 보면 이런 유형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재범을 저지르죠. 그리고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박상사도 덧붙였어요. 감시 장비 설치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추적해보죠. 김중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이버상의 모든 흔적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이놈이 어떤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누구와 연락하는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인숙은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거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려?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그날 밤 인숙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작전 대상은 민간인이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아니다. 국가기밀 임무를 수행할 때와 같은 철저함으로 인숙은 이제 가족 보호 작전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동원해서 말이죠. 하늘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인숙은 동생의 방문을 살짝 열고 잠든 모습을 바라봤어요.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다 해결해 줄게.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인숙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냉철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사흘 후 김중사로부터 첫 번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숙은 회사 화장실에서 조용히 전화를 받았어요. 인숙 씨, 최민구의 온라인 활동 추적 완료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이놈이 활동하는 불법 촬영 사이트가 여러 곳 있고 피해자들도 하늘이 씨만이 아닙니다. 인숙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총 15명의 여성을 촬영한 것 같아요. 대부분 카페나 음식점 직원들이고요. 그리고 이놈은 촬영한 영상들을 온라인에서 판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판매라고? 네. 불법 사이트에서 한 건당 10,000원에서 30,000원씩 받고 팔고 있어요. 완전히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인숙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저장 위치는 파악했어? 네. 집에 있는 컴퓨터와 외장하드,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3곳에 분산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백업해뒀네요. 접속 로그는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주요 활동 시간입니다. 그때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고 거래를 진행해요. 인숙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이제 민구의 디지털 발자취는 완전히 파악된 상태였어요. 고마워. 계속 모니터링 부탁해. 다음 날 박상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인숙 씨, 민구의 집 주변과 차량에 감시 장비 설치 완료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집 맞은편 전봇대에 소형 카메라, 주차된 차 근처에도 추적 장치를 부착했어요. 모두 탐지되지 않는 군용 장비입니다. 생활 패턴은 파악됐어? 네. 아침 10시쯤 일어나서 낮에는 주로 집에 있고 오후 3시경부터 여러 카페를 돌아다니며 촬영 활동을 합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편집 작업을 하고요. 인숙은 민구의 하루 일과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완전히 예측 가능한 패턴이었어요. 언제 다시 하늘이 카페에 나타날 것 같아? 패턴상 내일이나 모레쯤 될 것 같습니다. 이소령의 프로파일링 보고서도 도착했습니다. 인숙은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최민구는 전형적인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입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극도로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오히려 피해자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인숙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유형은 처벌을 받아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을 찾아내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인숙은 민구의 집 근처에서 직접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후드를 입고 얼굴을 가린 채 건물 주변을 살펴봤어요. 반지하에 위치한 민구의 집은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완벽한 은신처군. 인숙은 건물의 구조, 출입구, 비상 통로까지 모든 걸 파악했어요. 그리고 민구가 집에 있다는 걸 확인한 후 한 가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새벽 3시, 민구가 깊이 잠든 시간. 인숙은 특수부대에서 배운 잠입 기술을 이용해 민구의 집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무언가를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민구는 평소처럼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바로 앞 벽에서 이상한 글씨를 발견했어요. 넌 이제 목표물이다. 빨간 페인트로 쓰인 글씨였습니다. 민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뭐지? 이게 뭐야? 민구는 급히 밖으로 나가 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 어젯밤에는 없던 글씨였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누가 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난인가? 아니면 민구는 불안해하며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협박 당했다고요? 어떤 협박인데요? 집벽에 이상한 글씨가 쓰여 있어요. 분명 누군가가 밤에 와서 쓴 거예요.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지만 구체적인 위협이나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민구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민구의 차 유리창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감시당하고 있다. 민구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민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창문 밖을 살피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 민구가 평소처럼 카페 순찰을 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의 모든 행동을 알고 있다.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민구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민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숙은 동료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1단계 심리전은 성공적이야. 놈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 김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라인 활동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겁먹은 것 같습니다. 좋아. 이제 2단계를 시작하자. 인숙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심리전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작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박상사님, 민구의 컴퓨터와 휴대폰 해킹 준비됐어? 네. 언제든 원격으로 접속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놈이 저장해둔 모든 불법 영상들을 하나씩 삭제해 나갈 거야. 인숙은 민구에게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경고였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타격을 가할 차례였어요. 며칠 후 인숙은 부대에서 예상치 못한 호출을 받았습니다. 대대장실로 오라는 지시였어요. 인숙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침착하게 대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서인숙 중이 보고합니다. 대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문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인숙 앉아. 할 말이 있어. 인숙은 의자에 앉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비공식 작전이 발각된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최근에 내가 부대 장비와 인력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대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일단 내 입으로 직접 설명해봐. 무슨 일인지 말이야. 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제 동생이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 자원을 동원한 거야? 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대장은 한숨을 쉬며 인숙을 바라봤어요. 인숙아,
너도 알잖아. 우리는 국가기관이야. 민간인 사건에 개입할 수 없어. 아무리 가족 일이라고 해도 말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 내가 이런 판단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인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대장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동생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배운 모든 걸 써서라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야.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수가 개인적인 조언을 하나 하자면 때로는 법적인 절차를 믿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 내가 직접 나서는 게 항상 최선은 아니야.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법적인 절차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대장실을 나온 인숙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인숙 씨, 괜찮으세요? 김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앞으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것 같아. 아, 그렇게 되었군요. 김중사의 얼굴에도 아쉬움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인숙은 집에 돌아와 하늘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늘이는 며칠 전보다 조금 나아 보였어요. 언니, 오늘 카페 사장님이 연락했어. 그 남자가 며칠째 안 나타났다고. 그래? 응.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내 사진들이 많이 삭제됐더라고. 혹시 언니가 뭔가 했어? 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마 그 사람이 양심상 삭제한 것 같아.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언니, 혹시 나 때문에 일에서 문제 생긴 건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요즘 언니 표정이 너무 어두워. 평소와 달라. 인숙은 거울을 보지 않고도 자신의 얼굴이 어떤지 알 수 있었어요. 며칠간 민구를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그날 밤 인숙은 혼자 발코니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 피우게 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상사였어요. 인숙 씨, 대대장님께 혼나셨다면서요? 소문이 벌써 났구나. 아무래도 부대가 좁다 보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혼자서라도 계속할 거야. 혼자서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상관없어. 이미 시작한 일이고. 박상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숙 씨,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복수에 매몰되면 자신도 잃을 수 있어요. 나는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정의와 복수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해요. 전화를 끊은 후 인숙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의로운 일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과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인숙은 부대에서 새로운 임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 징후를 감시하는 임무였어요. 인숙 중위, 이번 임무는 매우 중요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야. 브리핑을 받으면서 인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는데 정작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임무 준비를 하던 중 인숙은 상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만약 가족이 위험에 처했는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관은 인숙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어려운 질문이군. 하지만 우리는 군인이야.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더 큰 의무를 우선해야 해. 그렇다면 가족을 포기하라는 말씀인가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찾으라는 거야. 우리가 배운 기술은 국가를 위한 거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게 아니거든.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젠 가족을 위해 쏘겠습니다. 그 순간 인숙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어요. 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경험을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더 조심스럽게, 더 치밀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인숙은 다시 민구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동료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자. 인숙의 눈빛에는 더욱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숙은 혼자만의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부대에서 배운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민구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계획이었어요. 더 이상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인숙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민구가 깊이 잠든 시간. 인숙은 검은색 전신 슈트를 입고 민구의 집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완전히 가렸고 손에는 특수 제작된 전자 장비들을 들고 있었어요. 민구의 집 와이파이 신호를 해킹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사이버전 기술이었죠. 인숙은 민구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했어요. 자, 이제 시작이다. 인숙은 민구가 저장해둔 불법 촬영 영상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의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영상까지 모두 파악했어요. 총 20개가 넘는 파일들이 여러 폴더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인숙은 분노를 억누르며 작업을 계속했어요. 먼저 모든 파일을 복사해서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구의 컴퓨터에 특수 바이러스를 심었어요. 이 바이러스는 민구가 불법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작동해서 파일들을 하나씩 삭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구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외장하드에도 파일들을 백업해뒀거든요. 인숙은 민구가 사용하는 모든 클라우드 계정에 침투했습니다. 세 곳에 백업해뒀다고? 치밀하긴 하네. 인숙은 하나씩 차근차근 삭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했어요. 민구가 활동하던 불법 사이트 서버에 침투해서 하늘이와 다른 피해자들의 영상을 모두 삭제한 거였습니다. 작업이 끝날 때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인숙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민구는 평소처럼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파일이 없네. 민구가 소중히 보관하던 영상 파일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오류인 줄 알았어요.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클라우드에 접속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일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해킹당한 건가? 민구는 당황하며 외장하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외장하드의 파일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민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파일들은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중요한 자산이었거든요. 그때 인숙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민구의 휴대폰에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들이 계속 날아왔어요. 내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 다음은 내 차례다. 도망칠 곳은 없다. 민구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오후쯤 되어서 민구는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올린 영상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관리자한테 연락해 봐야겠어. 하지만 사이트 관리자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서버를 해킹한 것 같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뚫렸어요. 민구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이 몇 년간 쌓아온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거였어요. 그날 저녁 인숙은 하늘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언니,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뭔데? 인터넷에서 내 사진들이 완전히 사라졌어. 검색해봐도 하나도 안 나와. 인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카페에도 그 남자가 완전히 안 나타나. 사장님이 말하길 다른 카페에서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같아.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런데 언니 정말 고마워. 뭐가? 그냥 언니가 있어서 든든해. 내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줘서. 인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다고 나 괜찮아져? 하늘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그 사람이 사라지고 사진들이 삭제된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다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 인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늘이의 말이 맞았어요. 하늘아. 아니, 너는 늘 괜찮았고 세상이 병든 거야. 인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그런 짓을 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세상이 문제인 거고. 하늘이는 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말이 맞아.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날 밤 인숙은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민구의 컴퓨터와 휴대폰에 심어둔 프로그램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민구가 새로운 파일을 저장하려고 하면 즉시 삭제되고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자수하지 않으면 모든 증거를 공개한다. 민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컴퓨터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휴대폰도 이상하게 작동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민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인숙은 민구의 반응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를 시작해야겠어. 인숙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거리에서 심리전을 벌였다면 이제는 직접 대면할 때가 온 거였어요. 사흘 후 새벽 민구는 또다시 새로운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혼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행동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 카페로 가야겠어. 민구는 강남 쪽의 새로운 카페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촬영 장비도 더 소형화된 걸로 바꿨어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죠. 새벽 2시 민구는 내일 갈 카페들의 위치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민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고요해졌죠. 바람 소리인가 하고 다시 컴퓨터 화면에 집중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폭발음과 함께 박살났습니다. 문짝이 안쪽으로 날아가며 벽에 부딪혔어요. 민구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검은 그림자 하나가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완전 무장한 채 얼굴을 가린 사람이었어요. 인숙이었습니다. 인숙은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발소리를 완전히 죽이는 특수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손에는 전자충격기와 족쇄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누가 감히 남의 집에? 민구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인숙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민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경찰 불러. 강도야. 민구는 휴대폰을 집으려고 했지만 인숙이 더 빨랐어요. 번개같이 움직여서 민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제압술이었죠. 아! 민구는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숙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인숙은 민구의 귀에 대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넌 지금부터 숨만 쉬는 죄인이다. 뭐라고? 당신 누구야? 조용히 해. 인숙은 민구를 바닥에 눕히고 전문적인 동작으로 제압했습니다. 민구는 저항해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인숙의 기술은 실전에서 단련된 것이었거든요. 아야, 나 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직도 모르겠어? 인숙은 민구의 컴퓨터 앞으로 가서 하드디스크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였어요. 내가 이미 삭제한 파일들도 복구할 수 있어. 포렌식 기술이라고 들어봤지? 민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이야? 괴롭혔다고? 난 그냥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야. 인숙은 민구의 휴대폰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 곳곳을 수색해서 숨겨둔 외장하드와 메모리 카드들을 모두 찾아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어. 인숙은 족쇄로 민구의 손목과 발목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작업을 했어요. 민구가 촬영한 모든 피해자들의 명단을 확인한 거였습니다. 총 18명이네. 이 중에 내 동생도 있고. 동생? 민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카페 알바생의 언니야? 맞아. 인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울었어. 그런 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거지. 인숙은 민구 앞에 무릎을 꿇고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선택해.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거야. 아니면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처리한다는 게 뭐야? 궁금해? 나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적을 제거하는 방법을 수백 가지 알고 있어. 민구는 인숙의 눈빛을 보고 진짜 위험을 느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알겠어. 자수할게. 경찰서에 가서 다 털어놓을게. 진심이야? 진심이야. 제발. 인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구를 바로 풀어주지는 않았어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좀 더 수집해야겠어. 인숙은 민구의 집을 샅샅이 뒤져서 숨겨진 증거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촬영 장비, 저장 매체, 그리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모든 걸 압수했어요. 이 정도면 내가 감옥에서 꽤 오래 있을 수 있을 거야. 작업이 끝난 후 인숙은 휴대폰으로 익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청입니까? 몰래카메라 범죄자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주소는 서울 관악구. 신고를 마친 인숙은 민구를 내려다봤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얌전히 있어. 도망가려고 하면 내가 직접 쫓아가서 잡을 거야. 네. 민구는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어요. 인숙은 창문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두 번째는 없어.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민구는 족쇄에 묶인 채로 발견되었고 주변에는 범죄 증거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해놨지? 경찰들은 당황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민구를 즉시 체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민구 씨,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구는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정체불명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했지만 인숙은 이미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인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마침내 동생을 괴롭힌 놈을 처리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최민구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3년의 치료 명령,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명령되었어요. 인숙이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았고 이를 유포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듣던 민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인숙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인숙은 법원 앞에서 하늘이와 만났습니다. 하늘이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미소도 밝아졌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다행이야. 이제 정말 끝난 거야. 하늘이는 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런데 언니 이상한 게 있어. 뭔데? 경찰 아저씨가 그러는데 범인을 잡을 때 이미 증거가 다 정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 마치 누군가가 미리 준비해 둔 것처럼 말이야. 인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워낙 덜렁거려서 증거를 제대로 숨기지 못한 것 같아. 그런가? 근데 족쇄까지 채워져 있었다니까 신기하지 않아? 아마 누군가 시민신고를 한 것 같아.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결과가 좋아서 만족했거든요. 그날 저녁 두 자매는 오랜만에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늘이는 새로운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고 취업 준비도 다시 활기차게 하고 있었어요. 언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그 일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해졌어. 그래, 그게 맞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지. 응. 그리고 언니 덕분에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혼내주는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았어. 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늘이가 그 좋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알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다음 날 아침, 인숙은 부대에 출근했습니다. 대대장이 인숙을 부르더군요. 인숙 들어와. 서인숙 중이 보고합니다. 앉아. 내 동생 사건 해결됐다면서? 네, 범인이 검거되어서 재판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대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야. 그런데 말이지. 대대장이 인숙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한 건 아니겠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보고서를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 범인이 족쇄에 묶여서 발견됐다는데 일반인이 그런 걸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인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럴까?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까 다행이야. 대대장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인숙이 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결과가 정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숙아,
오늘부터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될 거야. 어떤 임무인가요? 북방 지역 대테러 작전이야. 꽤 중요한 임무라서 내가 필요해. 인숙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끝났고 이제 다시 국가를 위한 일로 돌아갈 때였어요. 언제 출발인가요? 내일 새벽 5시. 준비 잘해도.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인숙은 하늘이에게 출장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언니, 언제 돌아와?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 조심히 다녀와. 그리고 언니. 응? 정말 고마웠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인숙은 동생을 꼭 안아주었어요. 앞으로도 뭔가 문제 생기면 언니한테 바로 말해. 알았지? 응, 알았어. 다음 날 새벽 인숙은 검은색 전투복을 입고 헬기에 올랐습니다. 동료들이 함께였어요. 김중사, 박상사, 이소령도 모두 같은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인숙 씨, 그 일 잘 해결하셨다면서요? 김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고마웠어. 덕분에 잘 마무리됐어.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뭔가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박상사도 말을 보탰어요.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서로 도와야죠. 인숙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동료들이 있어서 든든했어요. 헬기가 이륙하면서 서울 시내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동생의 눈물, 민구라는 쓰레기 같은 인간, 그리고 자신이 한 일들. 과연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잠시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일을 자신이 해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동생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인숙은 작은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모든 작전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순간 인숙은 확신했어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일하겠지만 가족을 위협하는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나설 거라고 말입니다. 헬기는 북쪽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다시 한번 전투복을 만져보며 각오를 다졌어요. 국가의 칼이자 가족의 방패.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점점 험해져 갔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숙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헬기는 계속해서 북쪽 하늘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숙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